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성당이 아닌 거리에서 미사를 진행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해고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 또 그 세월호 유가족 계시던 광화문 광장, 또 얼마 전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진 그 이태원 골목, 바로 이 현장에서 미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걷는 교회입니다. 걷는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 신부님을 오늘 초대했는데요. 이분은 1980년대 이 상계동 철거촌을 시작으로 해서 40년 넘게 가난한 분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운동을 벌여오고 계신 분입니다. 네, 송경용 성공의 신부님을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걷는 교회가 진짜 교회 이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성당은 따로 없고. 예, 전국이 이 세계가 다 성당이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태원 그 골목에서도 예, 맞습니다. 미사를 예, 바로 그 참사가 난 바로 그 주말에 하셨다고요. 예, 바로 갔고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걷는 교회는 매주 장소가 바뀌네요. 예, 장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는 어디, 그 다음 주는 어디 이런 걸 어떻게 정하십니까? 그때 이제 그때 가장 긴급한 곳이 어딘가 이런 걸 잘 살피고 또 이제 우리 신도들이 여기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고 예. 그래서 대체로 한 금요일쯤에 결정을 합니다. 네. 그 걷는 교회에 고정적으로 참여하시는 신도분들도 있나요? 그러면 이제 고정 멤버는 대체로 저희가 뭐 특별히 기록을 하거나 예. 이렇게 무슨 소속 증명을 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대체로 한 40여 분 이상은 늘 고정 멤버로 있고요. 또 뭐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한 7년, 10년째 계속 나오시는 분도 나는 무신론자다. 저는 불교 신자예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불교 신자인데 예. 그 자주 나오십니다. 거리 교회 미사에는 참여하시고. 네, 자주 나오세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해고 노동자 시위 현장, 뭐 세월호, 광화문, 이태원 이렇게 세 곳을 이야기했는데 뿐이 아니죠. 많죠. 뭐 수십 군데죠. 예. 뭐 반올림이라고 알려진 우리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렇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이제 그분들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서 강남역 8번 출구 앞에다가 비닐 텐트를 치고 몇 년 동안 그 가족분들과 활동가들이 계셨어요. 그 강남역이 성 본관이 있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텐트에도 자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년 동안 KTX 여승무원들이 맞아요. 복직이 안 돼서 길거리에서 오체투지도 하고 뭐 단식도 하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분들과 또 서울역에서 함께 광장에서도 함께 하고 서울역 안에서도 함께 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뭐 세월호 광장, 그렇죠. 또 스텔라 데이지오 우리가 잘 맞아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침몰해서 22명이 돌아가신 사건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그 가족들도 여전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그 사건들 얘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언급하신 그 모든 사건 당사자분들하고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예. 바로 그분들과 항상 걷는 교회에서 만나시는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걷는 교회를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예. 제가 또 6년 전에 이제 생명안전 시민넷이라고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단체에 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 네트워크. 예. 6년 전이면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 세월호 이후에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이제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그 이제 기술적이고 무슨 뭐 행정적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보다 좀 근본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 참사 또 예. 산재로 800명에서 2,000명이 죽어가는데 매년. 그러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정말 얼마 전에 우리 김훈 작가님이 예. 말씀하셨죠. 그런 죽음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맨 앞에 두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요. 이게 물질, 성장, 경제 이런 걸로 다 정말 생명의 가치가 뒤로 밀리면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참사가 반복되는데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생명이 끔찍한 제일 일이죠. 중요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뒷전에 두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 세월호 피해자들, 우리 또 김용균 군 어머니, 김미숙 대표, 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 산재 피해자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생명안전 시민넷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곧 이태원 참사가 난 바로 직후에도 그 생명안전 시민넷이 제일 먼저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당일, 그러니까 그 이길 아침에 바로 성명을 냈죠. 그 사건을 듣자마자 이제 새벽에 이제 소위 사발통문을 돌려서 저희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어떤 사회적 참사 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 피해자 당사자들과 유족들, 그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우리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막 무분별하게 들이대지 않습니까? 유족들한테 또 거기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 또 그것을 지켜봤던 시민자들, 우리가 이제 그분들은 생존 피해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전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순간에는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이게 어떤 정상적인 모습도 아니고 발언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분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무분별한 어떤 보도를 하지 말고 보도 준칙을 좀 지켜달라.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좀 그 상황을 이렇게 수습해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행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또 언론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세월호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아직 그런 거겠죠. 예, 조금 낮았습니다. 예. 뭐 이태원 그 때문에 생명안전 시민넷 말씀부터 좀 나눴습니다만 좀 더 다시 거슬러 가면 이제 걷는 교회. 그거는 그러면 성공의 본부에서도 딱 인정하는 교회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용어로는 이제 관면이라고 그러는데 관면? 예, 특별한 허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제 교회 지도자 이제 주교님이 이제 특별한 허가를 이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전 세계가 교회. 전 세계가 그렇고요. 저희가 길거리 또는 공원이나 이제 산에도 가는데 가면 뭐 새가 성가대 역할도 해주고 뭐 나무도 풀도 같이 미사를 드리니까요. 참 좋습니다. 전 세계 최대 교회의 주임 신부시군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건? 그게 제가 2009년 11월 30일 날 영국에서 돌아와서 영국에서? 예, 2010년 1월 3일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영국은 왜 가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IMF가 끝나고 그 몸에 좀 병이 생겨서 한 3차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영국에서 버밍엄 대학에서 초청이 와서 또 영국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여기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제 건강 상태 좀 쉬고 싶었고 어딘가를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체력도 좀 회복하느라 영국에 맞습니다. 계셨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00년도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8개월만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또 거기 가니까 또 한국에서 또 난리가 나서 빨리 오라고. 네, 네. 그래서 8개월 만에 왔다가 와서 이제 제가 하던 일 이제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 협회장을 조금 더 하고 정리하고 또 노숙인들 장애인 또 우리 청소년 쉼터 제가 이제 하던 거를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예. 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하나 재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5층 건물을 짓는 이제 모금을 해서 그 작업을 끝내고 마무리하고 2003년에 다시 또 수술을 하고 아이고. 그리고는 그때 이제 영국에 다시 갔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좀 계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총 이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수술을 그렇게 여러 차례? 그때 이제 처음에 한 수술은 제가 IMF 때 서울역에서 이제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누구를 찾으러 봉천동에 우리 저 실직 상태에 있던 가장이 노숙. 네, 실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서울역으로 간 거죠. 그때 서울역에 뭐 노숙인들이 수만 명이 넘쳐났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으러 이제 갔었죠. 가족들이 너무 이제 절절하니까 그래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신문지 덮고 노숙인들하고 같이 소주도 마시고 벤치에서 자다가 그 어떤 사회적 참상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전국 실직 노숙인 대책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초대 위원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그 노숙인들하고 뭐 오래 지내고 또 IMF 때 이제 실업 대책도 문제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지 활동 뭐 또 동네에서는 계속 이 철거가 진행되니까 그 대책도 해야 그렇죠. 되고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문제 예. 뭐 일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 우선 지금도 제 오른쪽이 약간 왼쪽보다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세균이 감염이 돼서 이 안쪽을 다 이제 눈까지 수술해서 눈도 약간 지금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여기 췌장 쪽에 좀 심각해져서 그런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뭐 괜찮으니까 그렇게 씩씩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좀 계시다가 예. 2009년에 오셨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데 바로 시작하셨어요? 예. 무슨 계기입니까? 권능교회를 시작하신 계기는? 저는 좀 팔자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11월 30일 날 돌아와서 좀 한 6개월 좀 쉬고 또 다시 지켜보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전에 이제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서 빨리 하자.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미 영국에서 결심하고는 왔었어요. 다시는 권능교회를? 예, 이제 이런 제도 또는 건물 이런 것에 갇히고 싶지 않다. 예, 예. 이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나 프란시스나 뭐 부처님이나 우리 해월 선생이나 뭐 수은 선생님이나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당신들이 다 찾아가셨죠. 그러네요. 이제 이런 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나눔의 집 교회를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잠깐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IMF 이후에 노숙인들 이야기, 그다음 뭐 실직자, 실업 대책, 그다음 뭐 청소년, 뭐 장애인 뭐 쭉 열거하신 게 예. 바로 그 고통 있고 어려움이 있는 현장에 항상 찾아가셔서 뭔가를 만들고 한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만드신 게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잘 세어보질 않았는데 그게 뭐 근데 제가 만들었다는 말보다는 함께 만들었다? 그렇죠. 함께 만들기도 했고 그 상황이 저에게 예. 이제 온 거죠. 제가 의도적으로 뭘 예. 기획하고 계획한 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건 있었어요. 하느님이 부르시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는 현장에서
부름이 있다면 예, 예.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무슨 학자가 되거나 뭐 연구자가 되진 않겠다. 나는 늘 현장에 있겠다. 이런 예. 게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현장이 또는 그 상황이 저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킨 것 같아요. 예. 좀 거슬러 가서 그 현장을 찾아다니시게 된 첫 출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신부님이 되시기 전에 예. 그냥 건축공학을 공부하셨다고요? 예. 그럴 때는 신부가 되려는 생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죠. 그죠? 오히려 반교회적 인물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대학을 들어가시기 전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는 뭐 고향 전주에서 이제 국민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평안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집안에 큰 변화가 생겨서 아버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사업 실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울로 가시고 연이어서 가족들도 다 떠나고 이제 저하고 할머니만 남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뭐 어려웠죠. 그래서 한 편도 8km 이 학교를 제가 걸어 다녔어요. 왕복 16km를. 이야. 그 아침에 이제 20리길을 걸어서. 그렇죠. 물 한 모금 마시고 도시락도 없이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친척 집에 가서 한 끼 먹고 그러고 2년 반을 지냈는데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요. 중학교 그러니까 때.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한 2년 반, 3년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서요. 근데 그때 이제 우연하게 벽돌 이렇게 길거리 벽돌 틈에 성경책 조그만 기도원에서 나온 옛날에 많이 줬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그 요만한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제 신약 성서만 얇은 거였는데 읽을 책이 없으니까 그걸 읽으셨어요? 그걸 달달 외웠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길거리 가다 종이 쪼가리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다 읽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근데 아마 그때 처음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때는 뭐 신학이니 교회니 이런 건 생각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 좀 묘한 어떤 울림이 느꼈죠. 어린 나이에. 성경을 읽는데 위로가 되던가요? 그렇죠. 이제 본인의 그 어려움이? 그렇죠. 이제 가끔 혼자 제가 외로워서 울었는지 구절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 서울로 와서 예. 이제 왔지만 뭐 형편은 똑같으니까 이제 역시 또 구파발에서 저 서울에 전학한 학교 대신중학교 서대문까지 걸어 다녔죠. 구파발에서 서대문까지. 네, 무학제를 넘어서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 그 연신내 시장 어머님이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어머님께 다라이라고 그러죠. 예. 그 하나 이제 얻어서 어머님 저쪽에서 하시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사과 이렇게 과일 올려놓고 장사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뭐 정말 다니다가 어렵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또 이제 뭐 독서실 총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했죠. 공장에서 일도 하고. 예. 또 방학 때는 이제 그 건설 현장 가서 질통도 나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돼서 이제 다른 기업에 시험을 봤는데 다 됐었어요. 제가 지금도 아마 한국전력에 한전에 며칠 근무한 걸로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때 뭐 고졸자로는 유일하게 합격을 했었죠. 그랬군요. 시험 봐서.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대학에 입학 등록이라도 해라 이런 이제 주위 분들 권유로 이제 들어갔는데 역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장 이제 등록금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78년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제 저 소위 강남의 신사동에 고향 형님들이 하시던 술집에서 얼음을 깨는 이 송곳으로 얼음 덩어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얼음을 깨서
그걸 이제 쪼개지면 이런 컵에다 이렇게 소위 술 마시러 오신 분들이 양주 마실 때 예. 넣잖아요. 이제 그 일을 했죠. 그 야간업소의 보조.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보조의 보조. 그 일을 하다가 너무 이게 이제 거기서 부조리한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거기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벌이는 주지용님의 세계. 룸사롱 같은 곳?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데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죠. 20살, 21살 때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을 참 많이 느꼈죠. 이 세계의 어떤 부조리함.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면 제가 다니던 학교는 너무나 화사하고 너무나 밝고. 연세대학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을 느끼다가 이제 선배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학이라는 데를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상계동으로 인도를 했죠. 대학 재학 시절에. 그러면. 네. 그래서 거길 도착했는데 지금도 날짜까지 기억을 합니다. 9월 28일 그 저녁에 이제 그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그 당시 상계동은 뭐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길이 막 깜깜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 대학 재학 중에 상계동에 가서 그런 야학 교사로. 맞습니다. 그건 이제 몇 년이 이어졌겠군요. 그렇죠. 계속 이어졌죠. 네. 그러다가 대학을 아예 졸업을 안 하셨어요? 예, 이제 군대 그리고는 야학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야학을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그래서 소위 야학 비판 사건도 있었고 노동야학 연합회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숨어 다니기도 하고 조직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군대를 어쩔 수 없이 강제 징집 그런 형태는 아닌데 제가 이제 81년 11월 3일 날 학생이 날 때 제가 이제 주동을 하기로 다 준비를 했는데 학내 시위를 10월 30일 날 이제 소위 일제 단속이 걸려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피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제가 82년 1월에 군대를 갔죠. 그리고 물론 이제 군대 안에서도 2번을 보안대 이렇게 다시 끌려왔었어요. 그랬겠죠. 예. 근데 84년도에 이제 제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원래 하던 야학이 없어지고 이제 그 노동자들하고 이제 후배들이 다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성당을 빌려서 거기서 야학을 하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죠. 와서 그 친구들이 살던 그 집을 갔는데 집이 없어진 거예요. 다 철거된 거예요. 다 철거되고 폐허가 돼 있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막 프랑카드 붙여놓고 뭐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때. 상계동 173번지라고.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투쟁 그거로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그 광경을 보면서 딱 발이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전율이 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때 그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한 기도가 하나님 다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러니까 그 마치 제 마음 속에 조금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느라 내가 못 지켜줬구나. 그렇죠. 이거로군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됐을지 너무나 뻔한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너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미안했었죠. 늘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더라. 성장하면 다 떠나더라. 그리고 늘 남는 건 우리더라.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슴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다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못 떠나고 있었습니다.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그러면서 이제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84년에 돌아와서 이제 그런 어떤 충격적 경험을 하면서 내가 떠나지 않는 길이 어떤 길일까? 이 사람들과의 약속, 내 정말 형제 자매들, 형 동생, 뭐 누나 여동생이나 똑같은 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가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배들은 이제 노동운동을 하자 또는 뭐 다른 사회운동을 하자 그랬는데 제 마음속엔 늘 상계동에 그 친구들이 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이제 좀 조용히 지내야 될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 그 야학 선배가 그 성공회 교회 계셨는데 그 집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수배 중에. 예. 그러니까 공식 수배는 아니었지만 조사를 그렇죠. 늘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도피 중.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골방에 숨었는데 그 선배가 성공회 이제 우리 대학 선배기도 하고 성공회 이제 교육전도사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직 준비 과정에 그 부부가 다. 예.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분들은 다 이제 교회 나가서 일하고 저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서가를 보면 맨 신학책밖에 없더라고요. 신학책 보고 또 성경책 보고 그분들 돌아오면 이제 뭐 그거 갖고 이제 토론하다가 알겠습니다.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그 선배가 이제 저를 속된 말로 좀 꼬시기 시작했죠. 야, 네. 교회에서 하면 사제가 되면 다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넘어간 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장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또 대표적 직업이 성직자인 건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 성공회 신학교 그 전신이긴 합니다만 예, 천신신학교죠. 천신신학교. 예.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 안 하고 이제 글로 가셨어요. 예. 또 거기서 또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을 만나셨다고. 예, 마침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출소하셨다. 이제 소식을 듣고 학교로 오신다.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학교 오시자마자 인사를 드렸는데 선생님께 이제 하루는 저 산을 넘어서 식사하러 오다 선생님 도대체 역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가 지금 밥 먹으러 이렇게 길을 오갔는데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았느냐. 예. 나는 그게 역사라고 생각한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그 어떨 땐 오르고 어떨 땐 내리막이고 그리고 또 그때 신 선생님이 이제 89년도에 결혼을 하셔서 늦은 결혼을 1월에 살다 보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 낳고 나는 그게 역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너무 특별하게 추상적으로 관념화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서 겪는 모든 일상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추상화 시키려고 하고 막 그렇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땅바닥에 발을 딛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죠. 정말 당신을 감옥 안에서 일깨운 사건이 있었다. 예. 그, 당신도 처음에 사형수였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고무신이 반드시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몇 번을 그렇게 지켜보다 도대체 누가 할까? 예, 누구였대요? 그래서 일부러 일찍 일어나 봤대요. 조금 이제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잠을 안 자고. 그랬더니 그 기관원 출신 기관원 보조 출신의 장기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 겨우 이제 마치신 그리고 몸이 제일 허약하셨던 나중에 위암으로 발전했는데 예. 식사도 거의 못 하셨던 이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청소하고 그 사람들 자고 있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리 안 나게 그것도 신발을 깨끗이 닦아서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당신이 그때 당신 말로 내가 정말 내 세계가 와장창 깨졌다. 내가 그러니까 당신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공부한 사람인데 예. 그 지적으로 비교하고 싶고 그 비교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무용한 짓인가. 그렇죠.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내가 다시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생관과 철학의 송두리째 변이. 송두리째 변화된 거죠. 네. 또 그걸 그대로 또 내리물림 받으셨어요. 저는 뭐 그런 말씀을 그냥 듣고 조금 아니 그 후에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신모 선생을 만나 뵙기 전부터 이제 상계동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철거당하고 또 노동자들, 뭐 장애인들, 청소년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을 좀 돕자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경제적 활동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도 직접 가난을 겪어보고 또 이 가난한 현실을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가난의 쳇바퀴를 돌아야 되는가? 왜 이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들어서 89년 이제 제가 86년에 처음 나눔의 집을 시작했는데요. 89년, 90년 지금 돌아가신 저의 또 한 분의 아주 위대한 스승이신 허병선 목사님. 이제 산동네 빈민의 성자라고 하시던 분이죠. 이제 그분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이건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산동네에서 공부하고 한글 가르치고 또 이제 철거가 되면 거기에 맞서 싸우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는가.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살아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마침 허병선 목사님이 먼저 그런 고민을 하시고 그렇겠죠. 나는 이제 목사 안 하고 목수할래 이러고 이제 목사직을 던지시고 허 목사가 허 목수가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하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월계동 산동네에서 또는 수일이 뭐 산장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외국에서는 이런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을까? 사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사회보장의 역사도 보고 거기서 딱 눈에 띄게 발견했던 게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스스로 일으켜 세웠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하나는 경제적 어떤 빈곤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경제적 자활. 그렇죠. 이제 물질적 결핍.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정신적 그렇죠. 자활. 그렇죠.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이 눈에 확 들어온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렇죠. 이태리의 레가, 또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중고령자 협동조합.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공부하다가 2, 3년 하면서 한국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예. 해서 이제 그 허병선 목사님은 그 전에 일꾼 두레를 먼저 만드셨고 예. 허목수가 되셔서 예. 제가 이제 봉천동에서 그 나눔 건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나눔 건설. 예. 그걸 왜 그걸 처음에 시작했냐면 92년 9월에 봉천동 나눔의 집이 화재가 났어요. 아하. 다 타버렸어요. 어이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재건할까?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그 불난 집에 내려오신 분이 비전향 장기수였 77세 되셨던 할아버지가 목장갑을 끼고 딱 내려오셨어요. 저는 이제 황망해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원래 불난 집은 더 잘 되는 법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가 이러면서 지읍시다. 예, 막 하더라고요. 근데 곧 이어서 한 10여 명의 그 봉천동 소위 건설 노동자들 이분들이 뭐 삽 무슨 뭐 연장을 다 들고 내려온 거예요. 아, 왜 앉아 계세요? 빨리 이거 합시다. 이러면서 막 그 잔해를 치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도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일어나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건설 회사까지. 그렇죠. 근데 공사를 이제 저녁에 끝나고 둘러 앉아서 식사하고 막걸리 한잔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노동자들도 그런 욕망이 있었던 예.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늘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우린 이름도 없이 살아야 되는가. 뭐 김씨, 이씨, 최씨 이렇게 불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저도 이제 잘 됐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건설 노동자 40여 분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건설 노동자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뭐 그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시도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예. 제가 이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빈곤은 전국적 전 국민의 상당수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봉천동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빈곤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걸 봉천동에서 했던 경험을 보편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40일 동안을 이걸 기획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같이 노동하고 저녁엔 들어와서 써서 이제 95년도에 국민복지기획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죠. 예. 그때 마침 거기서 초청이 왔어요. 저를 잘 아는 교수님들이 예. 예. 거기 이제 위원으로 계셔서 저보고 빈곤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서 발표한 게 빈곤 대책으로서의 생산자 협동조합 운동. 네. 그 서울 지역의 빈곤 지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활센터예요. 자활센터. 네, 전국에 지금 257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죠? 그럼요. 취약계층. 전국에 지금 257개가 있죠. 그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제 기반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 실업자들은 아니 봉제 다 기술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래서 이제 나눔물산이라고 하는 거. 나눔 개량 건설에- 한복 한때 입으셨죠. 그러니까 나눔 건설에 나눔 물산에 좀 있으면 이제 재벌 소리 들어요. 맞습니다. 계열사가 많아가지고. 그 나눔 푸드도 만들었고요. 푸드. 네, 그게 이제 요새 행복날에 예. 도시락 만들고 반찬 그것까지 발전했고요. 푸른 환경이라고 이제 청소회사. 왜냐하면 뭐 다른 기술은 없어도 청소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 여성들은 반찬 잘 만드니까 도시락을 만들어 보자. 예,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그런 그러니까 현장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 그냥 도와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이면 우리가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맞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음 나아가신 거고 그렇죠. 그게 제도화돼서 자활센터도 된 거고 맞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야 된다 해서
기초생계비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제도도 2000년대부터 시작되고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실은 1995년부터 내셔널 미니멈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사회보장 공공부조 정책을 확대하자. 그런데 IMF가 터졌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버지가 대구에 산 아버지가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모이기 시작을 했죠. 모여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데 예. 이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운동을 다시 해보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연대 회의가 만들어졌고 맞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했죠. 그래서 99년에 김대중 이 법을 정부 시절에 통과시키고 만들어지고 2000년도 10월부터 발효가 됐죠. 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옆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현장에서 실험도 해보시고 실험을 넘어서서 법으로 제도로 네. 복지의 기본 틀을 만드시는 일선에 서 계셨던 거예요.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현장에 그런 상황에 저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는 게. 예. 최근에는 그게 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 예. 이렇게 또 발전을 했죠.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걸 이제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한 1000여 개가 넘게 만들어집니다. 예.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체계가 필요해요. 아,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체 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일반 금융은 이걸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아, 무슨 뭐 담보도 없는 사람들이 예. 무슨 혁신 기술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예. 근데 이제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이분들을 위한 금융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안 돼서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자 해서 이제 그 이분들을 위한 어떤 금융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네. 도대체 좀 아까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만드신 게 몇 개고 앞으로 만드실 건 또 몇 개 남았습니까?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먹고 살기 위한 방편, 또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빵과 영혼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불균형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은 상처받게 돼 있고 사회는 불안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분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뭐 그런 분들 좀 편을 들어주는 그럼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지면 또 부르면 뭐 힘이 있으면 가야죠.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더 만들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하나 좀 알리고 싶은 또 다른 단체가 하나가 그 이제 우리 이런 일을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늘 미안한 부채 의식이 있어요. 저하고 함께했던 활동가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름이라도 없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전국에 수천 수만 명의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지금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텐트를 지키고 있는 우리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근데 아시다시피 월급이 있는 것 많은 것도 아니고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동행. 그래서 제가 이 활동가들끼리 우리 서로 의지하고 연대하자. 그리고 제가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 이제 이 활동가들이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자. 그래서 앞에다 공익자를 붙인 겁니다. 지금은 2,500명의 활동가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와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헌신하는 우리 공익 활동가들 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 그런데 좀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 있는 곳에 또 계속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뭐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또 가습기, 또 반올림 이런 참사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참사의 교훈을 어떻게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좀 일로 그걸 승화시킬 것인가. 네, 함께 손잡고 함께 등 기대면 그러면 그럴 수 있으면 그 사회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함께 손 잡아보죠.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